네, 일단 뭐 저만 녹화하는 거니까 뭐 녹화하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정신과 전문이고요. 네, 이름은 이일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소개를 드린 이유는 자, 정신과 전문의가 무슨 경제냐? 그쵸? 저 경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잘 못했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래는 경제에 대해서 정말 단 1도 관심이 없었고요.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자라는 태도로 세상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바야흐로 한 2, 3년 전쯤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때 이제 주식이 폭락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떨어질 때 좀 사두자 해서 좀 샀어요. 이거 웬걸? 뭐 오르네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올라도 너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 그 주식 그 코스피 지수가 더 올랐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전에 비해서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보다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잠깐만 이거 너무 이상한 과열이야.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인버스를 타야죠. 열심히 인버스를 탔어요. 이게 웬걸? 인버스를 타는데 또 오르고 인버스를 타는데 또 오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경제 공부를 하지 않았던 저로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 전보다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코로나도 안 잡히고 경제는 더 안 좋대. 근데 코스피는 더 올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경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 공부를 시작을 한 게 한 2년 좀 넘은 거죠. 그때 막 공부를 한창 불태워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론은 이건 암호화폐다. 이거는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암호화폐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암호화폐를 들어갔는데 크게 올랐죠. 많이는 못 들어갔어요. 많이는 못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수익률이 2배 넘으니까 아주 저 초창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저 깨달았어요. 자본주의를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를 모르고 산다고? 너무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공부를 좀 하다가 한동안 조금 놓다가 이제 제가 여기를 알게 되고 저기 김진구 대표님한테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서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이용한 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강의를 듣는 것보다 강의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기회 제가 한 2, 3주 전쯤에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한 2, 3주간 뭐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시간 동안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잘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수십 시간 공부한 그 압축본을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자, 결국 일반 서민들은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저는 부동산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당면 과제는. 자, 그러면 내가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사야겠다라는 전략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드시는 분은 찝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이 네.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는 문제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정 없이라도 아. 개인적인 사정 없이 지금 타이밍이 그 시장의 흐름이 어떻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당연히 대부분이겠죠. 그럼 언제일까요? 혹시 언제쯤이면 아니면 이런 신호면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기업이 좀 몇 개 무너지는 기업이 몇 개 뭐 신호가 오면 네. 내년 정도면 저는 네.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년 상반기 좀 지나서 네. 기업이 무너진다라는 거와 부동산과의 관계는 저는 되게 의미 있는 대답이라 질문드리는 건데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정도 신호가 와야지 저점이 좀 잡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무너지는 사람도 물론 안 무너질 수도 있지만은 네. 그런 신호는 없는 상태에서 음. 경기는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주어지는 신호가 저는 그 정도로 네. 보고 있거든요. 기업이 몇 개 좀 무너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좀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측을 못 하거든요. 누구도 예측 못 해요. 저보고도 그러면은 알려주세요. 물어보고 있었으니까 알려주셔도 몰라요. 하지만 자본주의가 도대체 어떠한 개념이고 그리고 어떠한 흐름으로 성장해왔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적어도 알아야 이런 신호는 어떠한 신호다 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경제책을 많이 공부를 해봤지만 더럽게 복잡해요. 정말 경제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책을 읽어도요 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큰 얼개는 잡혀놔야 그 얼개 안에 조금씩 채워 넣어가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얼개만 전달할 수 있어도 이번 한 시간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큰 얼개를 잡는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을 투자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도 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라는 건 결국은 허공에다가 헛손질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파이트해야 될 자본주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아주 거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쵸, 그 경제살롱도 대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몇 달 전만 해도 계속 자산시장이 오르던 시기였죠. 이때 사람들이 관심 엄청 많이 가져요. 그리고 그때 다 투자를 해요. 그리고 자산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다 떠나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반대로 하셔야 된다. 오를 때는 관심을 끄셔라. 내릴 때는 관심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낱낱이 인간의 심리, 전 정신과에 있으니까 심리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인간의 심리도 그럴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 체계라는 것 자체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몰락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이 몇 개 무너진다든지 이럴 때가 기회니까 그때를 잘 포착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도 명색이 정신과 의사니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지피지기라고 했는데 지기 일단 나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피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고 물론 오늘 시간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으로 대부분 가져갈 거예요. 얘네 이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긴 시간을 가져가고 저는 이 투자에 있어서 저는 이 솔로몬 씨의 사회 동조 실험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혹시 솔로몬 씨의 사회 동조 실험을 안다 해도 아무도 안 되시고 모르시는 분 선택. 네.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실험이고 아마 내용을 들으면 아실 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 한 10명을 모아놓고요. 이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알려드릴게요. 그냥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이 그림을 보여줘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의 짝대기와 같은 길이의 짝대기가 A, B, C 중에 뭐냐? 라고 물으면 90% 이상은 C인 걸 맞추거든요. 근데 솔로몬 씨는 어떤 짓을 했냐면 10명을 한꺼번에 모아요. 그리고 1번부터 차례대로 뭐가 이 짝대기랑 동일한 길이의 짝대기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조작을 했냐면 1번부터 9번까지는요 연구자랑 짠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10번째만 그 실험 대상자인 거예요. 1번부터 9번까지가 C라고 대답을 안 하고 1번부터 9번까지가 B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10번째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물어보면 90% 이상이 맞추는, 95% 이상이 맞추는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1부터 9번까지가 B라고 대답을 하면요, 마지막 10번째가 정답률이 뚝 떨어져요. 70%, 60% 이렇게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 바보 같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그게 맞나? 라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명확한 것조차도 우리가 주변 흐름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게 사회 동조 실험인데요.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주변에서 오른대 하면 내 머릿속에 오를 거야 인 거예요. 주변에서 내린대 하면 내 머릿속에 내릴 거야가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자산은 만약에 실체 가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실체 가치가 명확하지 않아요. 자, 얘는 이렇게나 실체 가치가 명확한데도 그렇게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실체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 데에서는 그 동조 현상의 힘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그 자산 시장이 실체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도 절대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뭐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올라갈 때는 신경을 쓰지 말고 내려갈 때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창 시장이 좋을 때 여기 오셨던 분들은 누가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 루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장이 안 좋기 시작할 때 공부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자산 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위너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위너라는 그런 훈훈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번 자본주의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옛날에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경제에 대해서는 1도 몰랐고요. 투자라고는 1도 안 했었고요. 물론 그때는 제가 모아둔 돈도 없었다라는 것도 한몫을 했지만, 당연히 불로소득은 나쁜 거야 라는 이상한 관념이 있었어요. 노동소득이 가치가 있고, 그리고 주식하면 망한다 라는 그런 부모님들의 근데 맞거든요. 사실 지금 망했잖아요. 다들 그 뒤늦게 탄 사람들은 다 망했거든요. 근데 몰라서인 거지, 결국은 저는 자본주의라 하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과연 우상향의 방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자본주의에 내재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쉽지 않을걸? 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속해 있는 이상 자산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은 우리가 공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제가 본 책은 이 두 가지예요. 정말 강추하는 책이고요. 사실 영국 국채 연구는 제가 다 읽었는데 미시킨의 화폐와 금융은 아직 반도 채 못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 책이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 100% 맞다? 이건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일반인 수준에서 그래도 좀 이해를 해보면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수준이라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공부하신 분들과 미시킨의 화폐와 금융은 교과서고, 정말 저는 세상에 있는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은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부할 기회가 또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자본주의 핵심은 돈이죠. 자, 돈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초록색 니트 입으신 분, 돈 왜 중요할까요? 왜? 돈이 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아니, 맨날 쓰시면서 자, 옆에서 웃으시는데 검은 티 입으신 남자분, 돈은 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옛날에는 이제 주막 생활하면서 이렇게 공동체로 뭔가 사냥을 해서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분배를 했지만, 자본주의가 오면서
이제 개개인의 재산들이 이제 개인의 재산이 인정되고 그 재산을 뭔가 똑같은 화폐로는 이렇게 1대1 교환이 힘드니 뭔가 공통된 하나의 그걸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서로 다른 가치들로 산정하자라는 그 과정 중에서 돈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돈의 3대 기능이 있죠. 교환 기능, 저장 기능, 가치 척도의 기능 세 가지. 그 중에 교환 기능을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따가 교환 기능은 자본주의에 있어서 아주 손톱에 티끌밖에 안 된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거기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돈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그냥 당연하지 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그 생각부터 깨셔야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5만원짜리 지폐 그리고 가치 있는 거잖아요 를 들고 10년 전에 대한민국으로 돌아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들고 가서 10,000원짜리 5개로 바꿔달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철컹철컹 얘 미친 거 아니야? 되겠죠. 왜냐면 그때는 5만원짜리 지폐가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사회 모든 사람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믿지 않으면요 이 가치는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떠한 합의로 이끌어갈지 누가 함께 믿으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교환의 가치로 인정해 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에 그래 우리가 다 합의했어. 1,000원, 만원, 10만원, 5만원권 다 우리 돈을 인정했고 이건 교환 가치로 합의를 했어. 근데 이게 막 나라에서 운전기 돌려가지고 막 종이니까 막 뿌려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겠죠. 자본주의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돈이라고 믿고 있는 그 지폐 있잖아요. 이 지폐가 세상에 존재하는 유동성이라는 유동성이라는 말을 좀 아시고 뒤에 설명드릴 건데 유동성의 2%밖에 안 돼요. 실제 돈은 2%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다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돈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2%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게 그 아까 연구국채 연구 책에 나오는 표인데요. 물론 이건 신용위기 시작 시의 유동성이기는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유동성이 많이 팽창되어 있을 때 기준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금은 전체 유동성이 2%밖에 안 돼요. 은행 대출이 19%고 10배죠. 그리고 여기 증권화된 채무 파생상품 이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더 많아요. 옆피라미드라서 돈은 요만큼밖에 없고 나머지가 다 가상으로 창조된 거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들이 다 돈 내놓으세요 하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신용창조에 대해서 여기 커리큘럼에서 좀 다룬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이건 꼭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현금은 2%밖에 없는데 은행 대출이 10배가 더 넘게 있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가능한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에 돈이 100원밖에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0원을 은행에다 맡겨요. 그럼 통장에 100이라고 찍히겠죠. 근데 지급준비율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급준비율. 이게 뭐냐면 나라에서 정해놨어요. 은행에다가 너네들 우리나라는 지금 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가 고객들이 맡긴 돈의 7%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너 마음대로 써도 돼. 인 거예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 찾으러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돈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계산해보니까 7% 정도만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돈을 찾는 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언제든 돌려줄 수 있어. 그러니 너는 7%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너 마음대로 대출해줘요. 계산이 어려우니까 10%로 할게요. 자, 이 은행이 받았어요. 지급준비율이 10%니까 얘는 10원만 갖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90원은 대출해줘요. 이거 받은 사람은 또 은행에다 넣죠. 그러면 여기 90이 찍히겠죠. 자, 놀랍습니다. 세상에 100원만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A라는 통장에 100원이 있고요. B라는 통장에 90원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190원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은행이 또 대출을 해줘요. 10% 9원만 남기고 81원을 대출을 해줘요. 그럼 이 사람이 또 은행에 맡겨요. 그럼 또 81원이 찍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요 10배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돈이 없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 은행 대출은 유동성의 10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더 위에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붙어 있는 게 보이죠. 이것들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면 자, 은행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미래에 이 사람이 갚을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걔 중에 몇 명은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을 알고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이 우리 부모님들한테 많이 듣죠. 아는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돈 빌려주는 거 아니다.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개인과의 거래에서 그게 일어나면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요. 근데 은행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빌려줬어. 그 중에 한 명만 못 갚아. 그래도 99명은 갚잖아요. 이 99명이 또 이자까지 내잖아요. 이 이자 비용을 하면 한 명이 못 갚아도 그 위험이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은행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요거를 증권으로 묶는 거예요. 자, 위험한 대출들을 하나하나 보면 사람들이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할 건데 요거를 묶으면 그 중에 한두 개만 망해도 나머지는 괜찮으니까 괜찮지 않겠어?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금융위기가 있었었죠. 2008년이었나요? 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뭐냐면 프라임이 이제 돈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모기지 그 주택을 살 때 돈을 빌려준 거고요. 서브프라임은 뭐냐면 프라임 밑에 등급,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사라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거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생각해보니까 위험은 한데 이걸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이 중에 몇 명만 안 갚아도 나머지에 있어서 수익으로 충당이 가능하면 가능하지 않겠어? 해가지고 위험한 금융상품을 묶어가지고 이 중에 몇 개는 망할 수 있지만 이걸 묶음으로써 위험성이 줄어드니까 이거 사가세요 해서 팔아 제꼈던 것들인 거예요. 이렇게 금융이 자꾸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은행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위험한 투자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내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고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신용은 어딘가는 실물 경제에 있어야 되잖아요. 대체할 만한, 그러니까 교환될 만한 무언가가.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실체 경제라고 하면 결국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우리가 당장 여기 경제살롱 올 때도 돈을 내고 오늘 제 강의를 교환해서 가져가시는 거고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이게 계속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실체 경제에서 현재 상황에서 교환 기능으로 돈을 쓰이는 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금융은 이렇게 확장이 됐는데 실체 경제에 어디가 있어요? 그게 자산이에요. 자산은 뭐냐면 미래에 내가 쓰기 위해서 저장해 두는 거예요.
거기에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에는 어땠냐면 신용이 확장되고 그 신용을 담을 자산시장이 확장이 되고 이렇게 돼왔던 흐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신용창조에 대한 개념은 꼭 갖고 계셔야 되고요. 세상에는 돈이 없다. 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요것만 해도 없는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증권화 파생상품을 쌓아놨다. 자, 이래서 자꾸 금융위기가 사실 반복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위에 게 없었을 때는 그냥 요것만 망가지면 돼. 근데 이 하나가 망가지면 쫙 망가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역피라미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커져왔고 그만큼 금융의 위험성은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러한 상황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뒤에서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계신가요? 설명 잘하죠? 농담이고요. 자, 돈의 세 가지 기능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교환, 저장, 가치 척도예요. 자, 아까 조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돈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현재 교환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아까 보여준 그 엄청난 유동성이 교환 기능, 현재의 교환 기능을 얼마나 쓰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우리 부동산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다가 예전에 이제 돈을 이제 막 부어놓고 당장 쓸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하죠? 집은 있는데 가난한 하우스 푸어라고 하죠. 아니 몇 억짜리 집이 있는데 가난한데 그 말은 뭐냐면 당장 쓸 수 있는 유동성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유동성 중에는 당장 쓸 수 있는 유동성보다 당장 쓸 수 없는 미래의 가치를 땡겨온 자산시장에 많이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 그치. 인간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저장해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당장 쓸 돈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저장해두는 돈도 중요해. 오케이, 받아들였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재용은 그럴 걱정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 쟤는 사실 몇 대를 흘러가도 충분히 계속 교환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더 모으려고 할까? 저는 이게 자본주의의 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요, 결국은 그 예전에 저희 중고등학교 때 다들 지금 현대 사회는 평등 사회라고 배우셨잖아요. 그 부분은 찢어서 버리세요. 절대로 평등 사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되게 상대적인 동물이거든요. 제가 아까 원래는 영상을 넣었다가 뺐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카푸친 원숭이로 실험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냥 말로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원숭이 우리 두 개에다가 원숭이를 가둬놨어요. 그리고 학습을 시키거든요. 돈 학습을 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원숭이가 그 돌을 주잖아요. 그러면 과학자가 오이를 줘요. 얘가 엄청 맛있게 받아 먹거든요. 이쪽 원숭이에도 돌을 주면 오이를 줘요. 그럼 엄청 맛있게 받아 먹어요. 얘네 신나가지고 계속 돌 주면 오이가 원숭이가 막 신나해요. 근데 과학자가 순간 바꿔요. 뭐냐면 얘가 돌을 주잖아요. 오이를 줘요. 근데 얘는 돌을 주잖아요. 포도를 줘요. 그걸 옆에서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또 돌을 주잖아요. 그럼 얘는 되게 기대에 차 있어요. 아, 포도로 바뀌었구나. 근데 오이를 줘요. 그러면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받은 오이를 집어 던지고 철창을 흔들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자, 만약에 동물이 절대적인 가치만 생각을 한다면 원래 돌 하나에 오이 하나였고 오이를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나으니까 그걸 먹는 게 낫잖아요. 근데 동물은, 사람을 포함한 동물은 절대로 절대적인 가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없어요. 상대적인 가치가 되게 중요해요. 나는 오이를 받았지만 제가 포도를 받은 거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동물이라는 존재는 상대적인 가치, 계급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동물은 안 그러는데 왜 인간은 이렇게 거대한 자본주의를 만들었냐? 라는 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때문이에요. 자, 인간이라는 동물도요, 비교하는 어떤 대상이요. 그러니까 덤바의 수라고 하는데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30명을 넘어가기가 어렵고요. 그래도 좀 인지하고 존재를 인지하고 나랑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숫자가 150명을 넘어가지 않나요? 뭐냐 하면 나랑 되게 친한 친구가 잘 되면 우리가 질투라는 감정이 일어나요. 착한 척 하지 말고 다 일어나요. 근데 아주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건 우리가 느낌이 없어요. 철수가 뭐 어떻게 됐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나는 10억밖에 없는데 모르는 누군가가 100억이래. 무슨 말이냐면 이 가치 척도라는 것 때문에 나랑 아예 관계가 없고 감정이입이 전혀 안 되는 그 누군가도 그 숫자라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그 가치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은 교환 수단도 충분하고 저장 수단도 충분하지만 이 가치 척도라는 수단에 있어서는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일론 머스크가 더 내 위에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그리고 이 돈이라는 명확한 숫자로 객관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척도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는 필요한 거 이상으로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돈은 가치 수단으로만 가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옛날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의 가치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되게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쓰지도 못하는 부동산에다가 우리가 수억씩 밀어놓고 당장 쓸 돈 없이도 살아가는구나. 이런 이해를 좀 하신다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달리 보이고 그리고 자산시장에 대해서 달리 보이고 불로소득이 옳냐 그르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할 부분이 많지만 적어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근로소득보다는 자산에 의한 소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구나 라는 이해를 조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자본주의에서 성장은 필연이에요. 왜? 자, 아까 보셨던 돈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 위에는 부채가 쌓여 있고요. 그 위에는 부채를 묶은 증권이 쌓여 있어요. 돈과 부채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초롱님, 돈과 부채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부채는 당장 보이지 않는 거. 당장 보이죠. 사실 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이자라고 생각해요. 돈은 이자가 안 붙어요. 근데 부채는 이자가 붙어요. 그 말은 뭐예요? 두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두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실체 경제에서 부채에 붙은 금리 이상으로 성장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 수요가 창출이 되고 교환이 활발해지면서 거기서 성장을 하는 게 베스트고 실제로 예전의 자본주의는 그래 왔었어요. 근데 이게 한계에 부딪히니까 더 이상 거기서 만들어질 게 없어. 근데 이 부채라는 놈은 태생적으로 계속 자라나. 그냥 냅두면 자라. 시간만 지나면 자라나.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돼? 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알았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알았다. 결국 자산은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네 라는 이야기를 알았다면 그래서 오늘 들어와서 부모님께 이 강의를 꼭 전달해 주시면서
자본주의 핵심은 저는 이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부채로 뿌려줄 테니까 아까 신용창조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유동성은 실제 현금은 거의 없어요. 다 부채로 뿌려져 있는 거예요. 다 부채로. 자, 너네들한테 부채를 줄게. 자, 금리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잘 찾아서 잘 투자해봐. 그러면 너는 금리 이상으로 성공을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라는 그곳마다 세금을 잘 거둘게. 그리고 너가 돌리고 있는 그 돈, 부채 여기에 대해서 다 보증을 해줄게. 이게 저는 자본주의라고 생각해요. 부채라는 그 금리 때문에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되게 웃긴 말이거든요. 뭐냐면 항상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율을 2%로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필요할까? 금리 때문이에요. 금리 때문에. 일단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일단은 키워야 돼. 파일을 일단 키워야 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결국은 성장률이거든요. 뭐냐면, 자, 성장률이 막 10%대로 일어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저 은행에 저축만 해도 이자가 2자릿수로 받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그때는 세상에 일단 그 길도 없었고요. 철도도 없었고요. 카페라는 거는 아마 존재조차도 없었고요. 식당도 잘 없었고요. 뭐냐 하면 일단 돈을 뿌려서 투자를 하면 거기서 성장할 돈들이 무궁무진하게 깔렸었어요. 무궁무진하게. 그러니까 고금리로 성장하고 고금리로 성장하고 그렇게 우리는 발전해 왔어요. 근데 이 발전이 어느 정도 꽉 차고 나니까 돈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 뭐 해야 되지? 하니까 그냥 자산. 웃긴 게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건 성장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부동산은 겁나 웃겨요. 얘는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그 물건의 가치는 떨어졌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요. 왜? 성장하는 금융을 받쳐줄 만한 자산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성장의 금리가 발맞추어 움직였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용창조들 막 증권화 시키고 막 그 은행들이 자기 욕심 배부리려고 맞거든요. 자기 욕심 배부리려고 새로운 상품 만들어서 팔고 새로운 상품 만들어서 팔고 이러니까 그런 신용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신용들이 다 점점 아까 역삼각형 보셨잖아요. 점점 부실해지는 거예요.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현금은 적은데 그 이상의 무언가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점점 리스크에 발맞춰지고 있다. 이게 하다 안 되니까 양적 완화, 이따 설명드릴 건데 양적 완화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걸 받치고 있다. 지금 시대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성장률에 기반하냐? 아니, 헤드마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경제 기사를 봐도 사실 패드, 중앙은행 얘기 들을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은 총재가 인터뷰 때 하는 얘기인데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했다. 하지만 패드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시대는 패드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왔다. 그럼 패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 금융위기 때 패드가 어떠한 역할을 했고 그 뒤로 어떠한 흐름을 흘러갔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경제가 생산성이 상승을 해. 많이 생산하니까 더 높은
이자를 주고서도 빌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고 사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돈을 막 뿌려. 정부가 적자가 나지? 그러니까 구체를 막 뿌려. 구체를 뿌리니까 금리가 올라가.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의해서 금리가 조절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인데 오늘 다 할 수 있겠죠? 그 구체라는 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구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의 가치는 왜 믿냐? 나라가 보증해 주니까. 결국은 구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전 자본주의를 이해했다라고 어디 가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구체는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시는 분? 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기에 받는 현금 흐름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맞아요. 그거를 얼만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느냐 네. 과수익률이 되기 때문에 네.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을 이해 못 하셨죠? 네,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 금리랑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느냐? 그냥 언뜻 이해하면 잠깐만 금리가 10%에서 20% 높아졌어?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왜 가격이 떨어지지?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을 빌렸어. 이자가 10%면 110만 원이고 이자가 20%면 120만 원이면 금리가 오르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자, 구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2000년이에요. 2000년에 10%의 이자 여기 되게 허술하네요. 네, 2000년에 10%의 이자율로 100만 원짜리 국채가 발행이 됐어요. 근데 아까 초롱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10%짜리 100만 원이면 이자가 10만 원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100만 원 주고 사요. 그러면 이 국채는 11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내가 100만 원 주고 사는데 이자까지 합쳐서 얘는 110만 원짜리 국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채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요. 자, 이거는 나 10년 뒤에 이거 가져오면 나라에서 110만 원 줄 거야 라고 하는 보증하는 채권이에요. 근데 2010년에 이자가 5%로 떨어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100만 원짜리 국채를 사면 이자가 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5만 원짜리 국채가 생기는 거예요. 100만 원을 주면 105만 원짜리 국채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105만 원짜리 국채를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나 이거 104만 원에 줄게. 살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잠깐만, 100만 원 주면 5만 원 수익인데 104만 원 주면 6만 원 수익이네? 이거 사겠죠. 이래서 봐봐요. 이자는 떨어졌어요. 근데 국채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가 104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나중에 만기 때 확정된 금액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게 채권이다 라는 이유와 그 중간에 언제든 교환이 가능하다 라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여요. 금리가 올랐다 이 말은 즉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국채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러면 금리는 그 반대로 해석을 하면 그냥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 대부분의 그 집권 세력들은요 제일 좋아하는 게 돈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 피지배라는 그런 단어가 좀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 국민이라고 얘기할게요. 돈을 뿌려주면 싫어할 일반 국민들이 없어요.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를 많이 얻으려면 돈을 막 뿌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러다가 몰락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막 뿌리잖아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아까 얘기했죠. 돈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희소해서인데 그 희소성이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믿지 않게 돼요. 항상 이렇게 나라가 몰락을 하는데 구체라는 건 진짜 웃겨요. 뭐냐면요. 나라에서 돈을 쓰려고 구체를 막 뿌리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요. 봐봐요. 구체를 막 뿌렸어. 세상에 구체가 많아졌죠. 많아졌다는 말은 뭐예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금리가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갔다는 말은 뭐예요? 금리는 말 그대로 돈의 값이거든요.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국채가 진짜 오면해서 원래는 나라에서 뭔가를 뿌려버리면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국채는 뿌리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요.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가능할까? 나중에는 지금 국채가 엄청나게 풀려 있거든요. 그냥 특히 미국 온 나라가 사실 양적 완화라는 이유로 막 뿌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발목 잡을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포인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해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영국국채 연구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돈이 돈다. 돈이 융통됨으로써 실체적인 가치가 실현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수익률이 자금 융통에 필요한 금리를 상회하는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아까 얘기 드렸던 거예요. 금리보다 성장률이 높으면 돈은 계속 돌 거야. 왜? 그만큼 더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체적인 수익률이 금리와 동등할 때까지 계속 투자가 늘어나. 그래서 금융 부분도 성장을 하고 실체 부분도 성장을 하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해 왔죠. 근데 돈이 더욱더 넘쳐나면 돈이 많아지니까 금리는 저하하고 그것에 걸맞은 수익률이 낮은 투자가 실현되어 가고 그 이상으로 돈을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금리가 낮아도 투자가 매력적으로 되도록 우리는 자산 가치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자산이 발전, 자산이 팽창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본주의, 최근의 자본주의는 뭐였냐면 성장률 없이 부동산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낡아진 것밖에 한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돈의 증대를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끌고 자산 가격의 상승은 또 이거 더 오를 거래 라고 그걸 겨냥한 돈이 또 증대해. 이게 반복되면서 자산 가격의 성장과 금융 부분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 왔다가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성장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그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왔는데 우리에게 이게 30분까지죠. 예. 네.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개념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정보기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출이 아니라 직접 증권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유동성이 낮은 소액의 금융자산들, 아까 하나의 대출 다 묶어가지고 이 중에 몇 개는 망할지 몰라도 이거 전체가 망할 리는 없다라고 하고 판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묶으면 위험도가 분산이 되죠. 근데 그래서 이런 걸 발달하다 보니까 전통 은행 업무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돈을 융통시키는 게 상업은행이 40% 가까이를 제공했었는데 2017년에는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행도 자꾸 더 위험한 대출 영역으로 계속 확장해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은행의 수익성이 2007년까지 되게 높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대출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수익률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아주 배를 빵빵하게 불렸죠. 근데 결론을 아시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팍 터지면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자, 아까 그 신용창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유동성이 사라지는 건 두 가지예요. 돈을 갚아버리면 사라져요. 그리고 돈을 못 갚아도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돈 못 갚아요 하고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 제껴서 어떻게든 해야 메꿔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여기저기 자산을 팔면 자산의 가치도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융 부분도 축소가 되고 실제 경기도 축소가 되고 이게 이제 그런 위기 상황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때 그 중앙은행이 확 나서죠. 자, 국가에서 구제금융을 해주죠. 돈을 찍어서 뿌려가지고 막아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8년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혹시 게임스톡 사태라고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피해는 일반 서민이 다 받았는데 일반 서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부실하게 운영한 그 대형 금융회사를 살려줬다. 근데 이게 나라에서는 참 애매한 게요. 그 거대한 회사가 망가지면은요, 연달아 무너질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살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받쳐주고 살리고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 그 돈을 뿌릴 때 제일 위험한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의 의미는 돈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국가 자체의 위기이기 때문에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또 과도한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돈이 이제 점점 쓸모 없어진대라고 다 믿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은 같이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근데 돈을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자산, 미래의 가치에 대한 자산이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 현재 우리가 당장 돈을 돌리는 뭘 사고 하면서 서로 교환하는 이 가치는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요. 이걸 이제 차이나 이펙트 그리고 아마존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계속 싸게 뭔가를 공급해주고 아마존에서 계속 최저가를 비교해서 공급해주니까 이게 돈을 찍어냈는데 교환 기능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 현대 화폐 이론이라는 걸 등밀어요. 돈은 아무리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돈을 찍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그 MMF 패닉이 이게 머니 마켓 펀드라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증권화된 제품인데 뭐 하나 망가지니까 웃긴 게 뭐가봐요. 600억 달러 중에 7.85억 달러가 날라갔어요. 그랬더니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 그러니까 100달러 주고 샀는데 95달러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팔기 시작한 거고 관련된 사람도 다 뱅크런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조금만 망가지면요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죠? 연준과 재무부가 보증해줘. 유럽의 국가 채무 위기도 쭉 문제가 생겼어. 근데 ECB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니까 시장이 안정화됐어. 은행이 위험을 감수하고 금융 부분을 엄청나게 부풀려 놨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위기가 와도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우리가 돈 대줄게 가 금융위기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돈 못 받을 리 없어. 원래 자본주의라는 건 돈을 빌려준다는 건 미래에 내가 그걸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예측이 돼야 돈을 빌려주는 건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대줄게. 나라에서 대줄게. 해서 양적 완화를 풀어 제꼈던 거예요. 그러면 자 계속 이딴 짓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봐봐요. 은행 입장에서 어떨까요? 자 계속 위험이 높은 상품들을 개발을 하면 은행이 어떻게 되죠? 자 그래서 잘 성공을 해. 그럼 그 수익은 다 먹죠. 근데 삐끗하다가 망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나라에서 보증해주죠. 점점 자본가들은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망해도 나라에서 보증해줘. 잘 되면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화폐 이론이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안 일어나 괜찮아. 다 찍어내도 돼. 그냥
금융 무너지지 않게 다 보증해줘 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자, 몇십 년 만에 온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살아생전 인플레이션은 볼지 안 볼지 모른다라고 했던 게 그 경제학자들의 분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짓을 일본에서 했거든요. 일본은 돈 계속 뿌려대요. 지금 다 긴축하는데도 일본은 계속 뿌려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인플레이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니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 랐어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계속 공고한 계급 사회가 됐을 거라 생각해요. 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돈 있는 사람은 계속 자산이 늘어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늘어난 자산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같은 세대는 계속 그렇게 됐을 거예요. 네, 너무 다행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페리부터 시작해서 돈을 쫙 걷어들이고 있어요. 이 돈의 가치를 사람들이 돈이 가치가 없어라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확 걷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상황이다. 우리는 거기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지금 금융의 크기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 시기이거든요. 줄어들었다가 다시 확장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때가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가 제가 오늘 전달해드릴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신용이랑 자산은 동시에 움직여요. 뭐냐면 신용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떠받치는 자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산 가격이 막 상승을 해요. 그러면 봐봐요. 그 100억짜리가 200억이 됐어. 그럼 은행이 어떻게 해줄까요? 돈을 더 빌려주겠죠. 그럼 신용이 또 늘어나요. 신용이 늘어나니까 자산이 또 늘어나요. 그럼 은행이 또 돈을 더 빌려줘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왔던 게 그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그 시대에 왜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할 수밖에 없었나? 가 이딴 짓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 아까 얘기했죠. 금융이 무너져요. 그러면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잖아요. 서로 팔기 시작하면 자산이 떨어져요. 자산이 떨어지면 또 금융 부분도 축소가 돼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또 어느 순간 만약에 진짜 이거 도저히 시스템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 라고 하는 순간은 기회예요. 그때 분명히 중앙은행은 나설 거예요. 이거 도저히 더 이상은 아까 한두 개 망가진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망가져서 도저히 이거 회복이 안 되겠는데 이때는 무조건 나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증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될 거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결국은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아까 얘기했던 은행 위기, 금융 시스템이 망가질 것 같아? 그러면 나오는 게 페드에서 하는 일이 양적 완화예요. 내가 돈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인 거고요.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페드에서 하는 일이 양적 긴축. 돈 너네들 못 구할 걸? 그렇게 가치가 없을까? 하는 게 양적 긴축. 그래서 지금 사는 우리 시대는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하는 시대다.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느냐, 양적 긴축을 하느냐. 그러면 중앙은행은 언제 양적 완화를 하고 언제 양적 긴축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이해를 하고 있어야 금리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점이 생기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국채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국채가 현재의 교환 기능으로 작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국채는 현재 교환 기능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국채 들고 가서 저 여기 신라면 하나 주세요 하면 미친놈 소리 듣잖아요. 교환 기능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국채는 결국은 저장 기능으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국채를 저장 기능으로 갖고 있으려고 할까? 그 말은 미래에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미래에 국채 가격이 오를 거라는 믿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국채의 금리는 내려갈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국채의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돈의 값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어떠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돈을 뿌려서 받쳐주고 돈을 뿌려서 받쳐주고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은 양적 긴축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전반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양적 완화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만약 금리가 0에 수렴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저는 이때가 진짜 자본주의의 어떤 근본에 대해서 뒤흔드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국채를 갖고 있을 이유가 아예 사라지거든요. 100달러 빌려줬는데 나중에 100달러 10년 뒤에 100달러 준대. 미쳤어 그러면? 안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참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양적 완화 시대로 살아왔고 지금 양적 긴축 시대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양적 긴축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왜? 경제가 방대한 국채 자산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제일 많이 진 게 나라예요. 근데 경제 활성화가 돼서 성장률이 높아져서 금리가 올라가. 그럼 뭐예요? 빚을 진 사람은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엄청나지는 거예요. 그쵸? 나라는 원하지 않아요. 빚을 엄청나게 지고 있는 나라는 금리가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금융정책에 의해서 중앙은행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초저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예. 일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현대화폐 이론도 일본을 봤더니 야, 돈 풀어도 인플레이션 안 일어나 했던 거고, 사실 근본적으로는 나라들이 결국은 양적 완화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다 정리한 거예요. 결국은 양적 완화와 양적 긴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근데 큰 흐름은 양적 완화일 것이다. 왜? 대부분 역사에서 그래왔어요. 돈 뿌리면 좋아하거든요. 돈 뿌리면 좋아하거든요. 그럼 표를 많이 얻어요. 그리고 표를 얻어야 되는 민주주의에선 더 그래요. 그리고 또 국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는 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금리는 낮아야 돼요. 그래야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드는 비용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방향은 돈의 값을 떨어뜨리는 양적 완화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적 긴축이 된다고 해서 계속 양적 긴축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양적 완화가 언젠간 돌아설 거다.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적 완화가 되면 금융 부분이 성장을 하는 거고, 그럼 그걸 받쳐주는 그 실체 경제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미 길도 다 닦여 있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데선 여기서 성장률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증대는 필연적이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나라가 이것도 원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요 세금도 늘어나거든요. 결국 나라의 주수입은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측면에서도 나라는 양적 완화와 자산 증대를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양적 완화와 자산 증대는 계속 피드백 루프로 돌아갈 건데, 그럼 결국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다시 긴축하면서 조정은 하겠지만 결국은 계속 확대로 갈 건데, 그럼 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거고요. 하지만 그 모든 걸 떠받치고 있는 건 결국 국채거든요. 모든 금리는 국채에 연동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딱 맞췄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추가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꺼주셔도 됩니다. 자료는 우리가 네?